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국정감사가 2025년 국정감사가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 사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감과 이재명 정부의 국감이 섞여 있는 거죠. 대체로 지난 9월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거의 한 9개월 동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재명 정부의 3개월을 들여다보는 국감이라서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위축될 만한 국감은 절대 아니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 결국은 내란 청문회, 내란 국감의 연장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오늘 국감에 가장 뜨거웠던 것은 조희대가 과연 출석을 하냐, 출석을 안 하냐,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관례대로 조희대는 출석을 하고 이석을 하려고 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조희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질의 순서를 추미애 의원장이 정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자 국힘당은 난리가 나서 왜 이석을 안 시키냐라고 하면서 국힘당 의원들이 마치 조희대의 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국감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여야가 갈려 있지만 이게 맞아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국힘당은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국정감사는 물어보는 자리예요. 조희대 사법부의 어떤 똘마니들인가요?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질문을 못하게 막고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힘당 의원들도 당이 다를 뿐이지 그 지역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보다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점검 차원에서라도 물어보아야 되는 자리인데, 왜 내란 정당은 얼마나 사법부랑 긴밀한 관계이길래 검찰 개혁을 반대를 하고 사법부 개혁을 저렇게 육탄전으로 하면서 막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사법부 소속인가요? 아니, 국힘당은 사법부 소속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국힘당은 입법부 소속이면 당연히 민주당이 뭘 물어보고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아니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랑 어떤 의견이 다르더라도 민주당이 뭘 물어보고 조희대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는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쟤네들은 그냥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쟤네들은 사법부 소속이, 조희대의 자기네들이 모시는 최고의 보스가 조희대이기 때문에 자기 보스가 어떤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나와서 대답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이석을 저렇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정치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거는 조희대가 오늘 결국은 뭐 국힘당의 뭐 지원 사격, 그 다음에 오늘 조희대가 여러분들 증언을 거부한 것은요, 자기는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불출석하겠다고 했으니까 인사말만 하고 증언이나 어떤 어떤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증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앉아 있게 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가세요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이 바로 90분이었던 거예요. 그 90분 동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여태까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 한마디로 민주당이 오늘은 제대로 된 성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이대가 나와서 침묵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고, 사법부가 뭔데? 대법원장이 뭔데? 국회의원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아? 되게 오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이대의 인사말 중에 저는 이 말이 깜짝 놀랐어요. 증언대에 법관 세우면 안 된대요. 위축된다.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증언대에 법관을 세우면 안 된다는 조이대의 저 인식은요, 법관은 어떤 잘못을 해도 절대 신문받지 않는다예요. 되게 무서운 인식이에요.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법관이 판결을 아무거나 그러니까 법관이 사실상 조이대는 정치 대법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정치인 조이대는 법관이 증언대에 서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판결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네들은 판결은 개판으로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증언대에 법관 세우면 안 된다는 말보다는요, 법관은 절대로 판결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도 판결 잘못하고, 판사도 뒷돈 쳐먹고, 판사도 진짜 잘못을 하면 당연히 증언대에 세우고, 법관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법관도 잘못하면 재판 받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법관은 절대 증언대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는, 조이대는 법관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법관은 사람 아닙니까? 법관은 사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판결을 해도 우리는 당신들 앞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인식이에요. 그렇죠? 법관은 증언대에 세우면 안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한 판결에 대해서 너희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야. 그 말이잖아요. 증언대라는 건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야? 너희들은 우리가 판결하는 거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이런 인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인식이에요. 어쨌든 이번 국감은요,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 민주당의 시작부터 굉장히 어젠다 싸움의 프레임을 잘 잡은 거예요. 내란 세력들에 대한 심판 국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3개월 좀 넘었고, 사실 이번 국감은 진짜 민주당에게 혹이에요. 왜 혹이냐면, 작년 국감만 해도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작년 국감만 해도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리 자료를 제출하라, 뭐뭐를 달라라고 해도 전부 거부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작년 국감도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똥볼을 차고 난리를 쳤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부처에다가 자료 요구하고 그러면 절대 주지 않아요. 근데 이번은 어때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정감사가 첫 번째 진행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궁금했던 각 부처에다가 지난 자료들 보내라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국감이 되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세력 척결 국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부처 협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 엄청난 윤석열 김건희의 3년 동안의 비리와 3년 동안의 부정부패가 이번 국감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국감에서 첫날인데 터져 나온 게 뭐죠? 외교부 국감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프랑스 방문할 때 반려견 의전을 해달라고 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정부였으면 외교부에서 자료 줘요? 안 주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였었던 작년 국감에서 이거를 요번에 외교부 자료 좀 달라라고 하면 안 주잖아. 이게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외교부에게 그 당시에 어떤 그 문서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달라라고 했더니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거 이재정 의원이 밝혔는데,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때 매니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도록 의전을 준비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했을 때도 과도한 의전, 심지어 차량은 뭐 5000cc 이상급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지랄했던 외교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국감은 이제 지금 캄보디아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건들에 연루가 돼갖고 지금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 결국 어디로 번지냐면요, 1300억 캄보디아 ODA 김건희 청탁 의혹 대가, 결국은 통일교와 연결돼서 결국 대외협력기금에서 출처된 공적개발 원조금이 ODA거든요. 이게 결국은요, 통일교 김건희 캄보디아 커넥션으로 번지게 돼요. 국힘당은 이번에 우리나라 대학생이 피살됐다 이걸 갖고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자국민 보호라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캄보디아 사건이 결국 여러분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요, 통일교 김건희 캄보디아 커넥션으로 갑니다. 제 말이 어떻게 가나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 말 좀 들어보시니까 이번 국감이 결국은 작년에 밝히고 싶었던 어떤 수많은 윤석열 김건희의 어떤 부정부패나 어떤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이번 국감이 오히려 윤석열의 민낯, 김건희의 민낯, 국힘당의 민낯을 파헤칠 수 있는 민주당이 절호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원하는 자료는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혹만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경호처의 자료, 외교부의 자료, 어떤 그 국토부의 자료, 모든 자료들을 다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 세력 척결 국감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시작이 결국은 조희대의 대선 개입, 그 다음에 법사위의 조희대 출석, 그게 핫 이슈가 됐었던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 진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외부 눈치를 본다. 이따가 제가 조희대를 좀 혼낼게요. 그 다음에 국감장의 오전 정회 시간에 결국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틈을 타갖고 조희대가 도망을 갔어요. 조희대가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90분 동안 국회의원들 질문에 그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야, 조희대는 왜 국회의원들이 불러갖고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대답 안 하는데 조희대는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묵묵무답.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대답을 하고 떠들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에 침묵을 하고, 심지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진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민주당이 90분 동안 질문을 했는데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에 대해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고요. 결국은 국감이 중단되는 상태여서 그때 이제 도망을 왔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희대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청문회도 출석도 거부했었죠. 9월 30일 날. 얘네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는 조희대의 명분은 끝났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보다 국민 주권주의인 바로 알 권리가 더 우선입니다. 헌법의 위에 있어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사법부의 독립의 가치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했던 위헌적인 조희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킨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 사법부의 독립,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국민 주권 침해한 거에 대해서 조희대는 반드시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90분간 조희대는 결국은 사각삽자로 턱을 내밀고, 사각삽자로 턱을 내밀고 눈만 감다가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희대 씨가 오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미안한데 15일이 너는 하이라이트야. 15일 날은 못 도망가. 15일 날은 민주당이 간다. 딱 사각 삽자로. 딱 삽이잖아요.
삽. 15일 날은 이제 민주당이 현장 국감을 합니다. 15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민주당이 현장 국감이라는 것은 이제 지규현 판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 누구야, 이 조희대 나와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또 앉히는 그때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뭐 언론에서는 별 소득 없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언론이 볼 때 소득이 없었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여러 가지 동행명령장 뭐 이런 사전에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조희대가 나온 거죠. 그쵸, 여러분들? 제 말 맞잖아요. 민주당이 계속 가만히 있었으면 아예 출석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 하나 던져놓고 안 나왔을 텐데, 너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이라도 갖고 가고 국회 차원에서 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나온 거예요. 응? 엄청난 소득이고 국민들 앞에서, 즉 국회의원들이 90분간 묻는데도 쟤는 무슨, 딴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묻고 어디 장관들이 저렇게 해도 아무 대답 안 하고 뻔뻔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쵸?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90분간 질의를 하는데 그 어떤 대답도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있다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있냐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조희대의 침묵, 자기는 언론에서는 조희대의 침묵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대선 개입 의혹을 더 증폭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았겠지. 정당하거나 자기가 대선 개입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자기가 판결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이걸 피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으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국감을 대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태도인데, 이거는 오히려 국정감사에 별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사법부를 개혁해야 되는지가 더, 여러분들 이제 조희대 사퇴 여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희대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조희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조희대는, 지금도 물어보지만 왜 2심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9일 만에 이례적으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붙여서 왜 저렇게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냐. 이거는 누가 봐도, 저는 정치판사, 정치검사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정치대법원장이라는 얘기는 잘 사실 쓰지 않았어요. 사법부의 독립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치대법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조희대는 정치대법원장이에요. 제가 오늘 왜 국정감사에 언론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큰 소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사법부를 마음 놓고 까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런 거 못 느껴요? 예전엔 무조건 사법부 비판하면 사법부의 거지 같은 판결이 나와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나는 오늘 조희대가 나와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당신 여태까지 판결 어떻게 한 거야? 막 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 민주당이 세긴 세구나. 응? 난 진짜 민주당이 세긴 세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보다 더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와도 이해할, 한명숙 총리의 판결, 여태까지 말 같지도 않은 유유성 씨의 판결, 이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와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걸어가야만 했고, 오늘은 이런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을 데려다 놓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부터 해갖고 대선 개입 대답해봐요. 한덕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윤석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야, 민주당 세구나. 많이 우리가 이제 사법의 성역화를 무너뜨렸구나. 저는 여태까지 우리 사법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이었는데 사법부도 조희대에 의해서 그 성역이 무너지는구나. 사법부도 잘못하면 혼난다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에요. 판사들도 잘못 판결하면 국회에 끌려나와야 해서 혼난다는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사법부도 앞으로 판결 잘못하면 국회에 끌려가갖고 증언대에 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증언대에 서서 혼나고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저는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뭐가 되냐, 대법원장도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받는데 지규현이 네가 뭐라고 그따위 판결을 해놓고 너 국회가 부르는데 안 와? 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장도 나와갖고 국회의원 질의를 받고 침묵은 했지만 나와갖고 앉아있었는데 판사들 너 개개인 너 국회에서 부르면 너 재판 중이라고 못 나오고 너 뭔데 대법원장도 하는데 안 와? 저는 사법부의 성역화를 오늘 무너뜨리기에 사실 성역이 무너지는 시기였고, 이번 조희대의 침묵은 대선 개입 의혹을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켰고 어떤 대법원의 신뢰성이 더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요. 결국은 대법원장의 이런 국감, 이런 정치적 논란, 이게 덮을 수 있을까? 증언대의 법관을 세우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에 조희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관들은요 절대 판결 하나하나에 국민, 이번 만약에 여러분들 조희대가 미친 척하고 파기 자판했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만약에 조희대가 파기 환송이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는 파기 자판으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때려갖고 아예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판결 하나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희대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마 생각해보세요. 조희대가 만약에 파기 자판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확정시켜갖고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면 저는 민중봉기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제2의 5.18, 제2의 6.29. 이 인간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응?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정치 판결을 해놓고 증언대에 법관 세우면 안 된다? 개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 조희대, 너가 뭔데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냐? 답변 거부하는 너의 모습이 바로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어요. 당연히 국회는 입법부의 의원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물어본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님 왜 지난 대선에 그토록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빨리 처리했습니까? 그건 대선 개입 아닌가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 죽이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조희대가 뭔데? 국감 증언을 거부하고 사법부 수장은 치외법권인가? 신의 영역인가? 사법부 수장에게는 아무도 그 어떤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조희대는 무책임한 거예요. 조희대는 범죄를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대선 개입이라는 헌정 유린에 버금가는 범죄를 일으켰고 그 범죄자가 국감장에서 뻔뻔하게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의 침묵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조희대의 침묵은 할 말 없는 정치 대법원장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 우리가 사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법부의 독립, 박정희 때도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었고 전두환 때도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었고 여태까지 사법부는 늘 독립을 외쳤습니다. 결국 사법부는
이념에 벗어나서 이념적 논쟁에 벗어나서 진보와 보수에 의해 이념에 벗어나서 법관의 뭐 양심대로 판결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류가 돼야 되죠. 그럼 역사적으로 어땠나요? 결국은 검찰이나 사법부나 권력의 굴종을 하고 그런 법관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억울한 간첩 누명을 쓰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사법부의 역사예요. 역사가 말해주듯이 사법부는 권력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 앞에서는 그냥 권력자들에게 굴종하는 모습으로 권력의 시녀가 돼서 억울한 국민들을 사형 집행을 했던 자들이 바로 사법부였습니다. 그런 사법부가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법부의 개혁에서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개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것만 봐도 사법부가 저는 제일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우리가 늘 여러분들 개혁은 외부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개혁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범죄인지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개혁은 외부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법부가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본인들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요. 요즘 여러분들 민주당이 5대 사법개혁안을 들고 나와도 사법부가 어떤 진보 판사, 보수 판사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외부 통제의 자율 통제가 아닌 사법부 안에서 개혁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누구도 다루지 않는 헌법을 다루고 법을 심판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로부터 개혁을 어떤 개혁이나 이런 개혁은 공감하지만 사법부의 개혁에 사법부를 개혁에 참여시켜 달라라고 계속 개소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통제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이게 왜 개소리냐면 검찰개혁 지금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죠. 국회가 주도로 입법부를 통해서 했잖아요. 지금 사법개혁도 누가 합니까?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는데 사법부만큼은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개혁에 참여시켜달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사법부가 얼마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집단의 기득권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외부 통제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 이 자체가 통제받지 않겠다. 이 자체가 결국은 사법부의 오만함이에요. 진짜 사법부는 반성해야 돼요. 자, 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는 동안 수많은 상처 입은 국민들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안 그래요? 조희대 사법부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조희대 사법부의 이런 잘못된 재판과 판결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만 외치는 저런 오만하고 이기적인 집단인 거예요. 이런 조희대의 사법부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까? 윤석열 내란의 밤 때. 나쁜 놈들이죠. 응? 진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과 권력은요 함께 갈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요 독립 권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양심은 온데간데 없는 인간들이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가 여러분들 역대 어떤 판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저기 단톡방 막 그런데 뭐 나오고 많잖아요.
오늘 진짜 저도 이건 몰랐는데 왜 조요토미 히데요시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인간이 부속사 불상까지도 일본에게 넘겨준 놈이더만. 난 이건 조이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 조이대가 조요토미 히데요시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부속사에 있었던 불상이 우리나라 국내로 밀수입됐는데 이거를 한동안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소유라고 해준 새끼가 바로 이 조이대이더만. 야, 원래 주인은 우리 거잖아. 그 훔쳐간 놈이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었다 그래갖고 그게 일본 거가 되냐?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일본에 좀 가 있으면 그게 메이드 인 재팬이 돼? 그러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거지. 응?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나도 이걸 몰랐었어. 저런 판결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저걸 조요토미 히데요시, 아, 이래서 이거라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하면 진짜 천인공노랍니다. 봅시다. 1930년경에 고려 충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서 봉안하기 위해 제작됩니다. 이게 1332불상이에요. 1370년경에 서산을 침공한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거죠. 왜구가 1370년경에. 2012년 10월 3일날 문화재 절도범,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무슨 절도범이에요. 일본으로부터 이 어떤 불상을 갖고 오면 이 사람은 영웅이죠. 이 사람이 왜 절도범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죠. 문화재 영웅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으로 건너간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죠. 2013년 1월 29일 절도범들이 불상을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들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가 됩니다. 2013년 9월 28일 김모씨 등 절도범들이 대전지법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불상이 몰수돼요.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인데 이거를 일본이 문화재라고, 자기네들 문화재라고 하면서 반환 신청을 하니까 일본에 손을 들어준 거야. 이게 말이 돼? 우리 거잖아. 누가 봐도 우리 거잖아. 누가 봐도 우리 거잖아. 이걸 왜 일본 이거 봐요. 이 이후에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이 잡혔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본에서 일본 관음사들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일본 중이 재판관의 법적 근거 요구를, 판결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재판부에.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불상이 불법 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 시효 20년이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제법 판례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1973년 1월 일본 민법에 따라 관음사가 불상의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패소 뒤 1년 부석사 측은 불상의 반환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야, 이런 판결을 했다고? 미친놈이죠. 야, 그리고 저렇게 몇백 년 된, 1000년이 가까이 된 불상 같은 거는 웬만하면 한 22억 주고 줘라. 저거는 절도범이 아니라 문화재 진짜 회수팀이다. 회수팀. 응? 안 그래요? 저건 문화재 의로운 회수팀이죠. 의적이죠. 의적. 진짜 아유. 절도가 아니지. 우리 거 찾아왔는데 왜 절도야? 안 그래요? 절도는요, 남의 걸 뺏는 게 절도예요. 저건 우리나라 거예요. 왜 절도예요? 저 판결이 나자마자
일본이 바로 저걸 보물로 지정합니다. 일본이 저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보물로 지정해버려요. 안 뺏기려고. 아유 참.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8세에게 무죄. 사랑이었다. 아, 이 새끼 진짜 도라이 새끼네 이거. 조이대 이거. 14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8세 남성에게 무죄.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였는데 3심 대법원에서 조이대 대법관이 무죄로 판결했던 판결. 사랑이었다. 야. 진짜 이런 새끼가 대법원장이 아니. 참. 얘가 한 판결 전부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40대 여중생이랑 사랑이었다. 법리 따른 것. 야,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좀 많이 알려야 돼요. 조이대가 어떤 판결을 했는지 좀 많이 알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려요. 얘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속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요. 사법권의 독립 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표현은요, 헌법에 없어요. 얘네들이 마치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말을 가지고 얘네들의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법관이 여러분들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장 썩어빠지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의 눈치 보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판결의 독립,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국민들의 눈치 봐야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장 썩어빠진 게 바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이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눈치 봐야죠. 왜 안 봅니까?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들의 법감정과 국민들의 눈치를 왜 안 봅니까? 안 그래요? 정치권에 눈치 보지 않고 독립된 판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초코파이 하나 훔쳐먹었다고, 카스타드 케이크 하나 훔쳐먹었다는 1,050원의 그 판결, 어떤 국민이 그런 판결을 납득합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니까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진짜 사법개혁은요, 정치인들에게 사법부가 설명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법부가 돼야 돼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에서 부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판결을 했냐라고 정치인들이 따지고 언론에서 물어도 얘네 대답하지 않죠. 사법부의 판결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할 때 사법부가 존경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자기네끼리 통용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 재벌 총수들은 수조 원, 수천억 원을 배임, 횡령을 해도 무죄를 판결받고, 그들만의 리그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 보통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 보통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진정 사법부의 개혁이고,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안 그래요? 저는 사법부가 자기네들은 국민과 동떨어져서 국민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
이런 오만함이 지금의 사법부가 괴물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법개혁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눈치를 안 봅니까 사법부? 지들도 사람인데. 그 다음에 천대엽이 그러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천대엽이는 혼나야 됩니다. 오늘 천대엽 말 한마디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나오면 사법에 큰 지장이 있대요. 판결 하나? 이 말 하나는 싸가지 보십시오. 판결 하나에 누구는 목숨이 달렸고, 판결 하나에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침해당하는 중요한 판결인데, 판결 하나에 법관이 국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더라고. 판결 하나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판결 하나에 나라가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이 파기 자판이 됐다 그러면요, 누가 저 사법부를 가만두겠습니까?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경찰은 무력 진압했겠죠. 이게 말입니까? 판결 하나, 재판 하나 잘못하면 국회 나와서 해명하고 그래야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이 돼서 서로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나오면 사법에 큰 지장이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응? 판결 하나로 누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판결 하나로 누구에게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고, 판결 하나로 죄 지은 놈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가는 겁니다. 판결은 하나가 아니라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관들의 인식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천대엽의 개소리. 이재명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 대선에 영향 가장 적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왜 9일 만에 7만여 페이지가 넘는 거를 한마디로 사건 기록도 살피지 않고 왜 조희대는 저런 판결을 했냐라고 했더니 대선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려고 했다. 이게 말입니까? 대선에 영향을 적게 주라고 하면 4월 26일 날, 22일 날 2심에 무죄 났으면 다음 선거는 대선 이후가 됐어야죠. 안 그래요? 이게 말이에요? 2심이 여러분들 4월 22일 날 났어요. 그럼 누가 봐도 윤석열 탄핵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선이 정해져 있던 날입니다. 이때 저는 이 천대엽이의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게, 4월 22일은요 이미 6월 3일 날 대선이 정해져 있던 날이에요. 근데 무슨 대선에 영향을 안 주려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했다. 이게 말입니까? 대선이 정해져 있었으면 4월 2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은 후보 자격이 있냐 없냐라는 중요한 재판이에요. 이거를 자기네가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를 한 게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게, 대선 한 달 전에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는데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했대. 혼나야 됩니다, 이 새끼들. 정신들 못 차렸어요, 아직도. 그 다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국민대 논문 있죠. 국민대 이사장이 4년째 국감에 나오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인간 반드시 고발 조치해갖고 얘 반드시 경찰이나 국회에 세워야 돼요.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박사학위 논문 조작됐잖아요. 얘 증인으로 국회가 4년째 채택했는데 도망갔습니다. 올해도 도망갔습니다. 이 인간은
어떻게든지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서라도 얘를 고발을 하든지 얘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런 애들 잊으면 안 돼요, 진짜. 네, 오늘의 주요 국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전권을 줬죠. 서울 동부지검장이 독립적으로 마약 사건 수사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대검에 어떤 경찰이나 검사 파견을 검토해달라, 결정해달라라고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요. 경찰의 파견은 대검이 지휘를 한대요. 대검에서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어떤 경찰을 검찰로 파견하는 절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대검에다가 백혜령 경정 파견을 결정해달라라고 얘기했냐면 이 파견 경찰이잖아요. 백혜령 결정이 경찰인데 대검이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사람 파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지금 백혜령 경정은 거부했어요. 왜 거부를 했냐? 지금 저 범죄자들과 같이 수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새 조직 꾸려야 된다. 지금 현재 지금 검경 합동 수사부라는 저 부서가 바로 마약 사건 덮었던 검사들, 마약 사건 덮었던 경찰들이 승진해 갖고 저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래 갖고 현재 백혜령 경정은 나 안 가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봐야 왕따 당하는 거예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거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백혜령 경정을 즉시 파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대검을 지휘한 다음에 대검에서 지금 새롭게 동부지검 이거는 임은정 검사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 수사팀 새로 꾸려주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어필이에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고 백혜령 경정이 들어가면 사건이 술술 풀릴 것 같다? 천만의 말씀. 거기 안에 범죄자들이 다 있는데. 안 그래요? 거기 안에 범죄자들이 다 있는데 무슨 사건이 지금 동부지검에서 마약 사건 수사, 검경 합동 수사팀 한 다음에 하나라도 기사 나온 거 있어요? 없죠. 하나라도 나온 거 있냐고요? 없잖아요. 차라리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이거예요. 나한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경찰 파견이나 검사 파견도 추가로 검토하라라고 얘기한 거는 나한테는 그런 힘이 없는데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 새로 꾸리게 해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예요. 대검을 향해서 요청을 했지만 이거는 이런 디테일 이래서 수사를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혜령 경정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새 조직이 꾸려져야 돼요. 새 조직이 꾸려지지 않으면 지금 검경 합동 수사팀 자체가 이 범죄자들인데 여기에 다 관련된 자들이 마약 사건 덮어갖고 승진한 놈, 마약 사건 덮었던 검사들이 여기 가 있는데 무슨 사건을 자기 사건 자기 비리를 누가 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엄정 수사라라고 지시를 했더니 국힘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해? 왜 국힘당이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요? 왜 대통령이 수사 지휘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힘당이 걸린 거예요. 마약하면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나라가 어떤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입니다. 마약 하나로 나라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마약 수사 지휘했는데 왜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냐고 하면요. 이거는 국힘당이 본전도 못 차립니다. 그렇잖아요.
국힘당이 본전도 못 차리는 것이고요. 역대 대통령들 다 범죄와의 전쟁을 했었어요. 김영삼이도 범죄와의 전쟁을 했고 윤석열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마약 수사 지시를 했다라 그래서 대통령이 왜 수사 지휘를 하냐? 대통령을 비판하는 자체가 이거 국힘당이 나중에 얘네들은 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면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있냐? 특검 수사 중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길.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특검이 가는 길인데 뭔가 불안하고 왜 이걸 보여줬냐면 지금 3개의 특검이 있죠. 3개의 특검이 있는데 군인들 뭐 김용현이나 여인영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나오죠.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가 나오죠. 검사 출신들의 특검 소환에 대한 기사가 1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지현이 소환해서 어떻게 조사했다. 누구 어떻게 조사했다. 검사들 엄청나게 끌려갔거든요. 심은정이 어떻게 대답했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증언했는지까지 기사에 나오는데 검사들에 대해서 증언들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특검이 검사들 한두 명 조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걱정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특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히 검사들을 가장 많이 조진 조직이 어디냐면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두 군데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9개의 부처로 나눠져 있어요. 수사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부부터 8부까지는요 검사 출신들이에요. 특검이 하고 있어요. 특검 보들이 1부부터 8부까지는 특검 보들이 수사팀장이에요. 9부가 누구냐면 경찰총경이 팀장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9부의 경찰총경이 조사를 합니다. 그 경찰총경이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이 왜 양평 요번에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냐면 이번에 특검 9팀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예전에 양평 그 경찰서에 있었던 총경이에요. 9팀장이 경찰 출신이야. 그 양평에 있었던 경찰서. 그래서 그분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 조질라고 지금 저렇게 특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에서도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제가 들여다보면 김주현이 그 다음에 특히 내란에 여러분들 파견됐던 그 과학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언제 조사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그치? 심우정이가 무슨 발언을 했고 나가서 어떤 증언을 했고 딴 사람들은 뭐 증언 내용까지 막 나와요.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한덕수 이상민 계엄 직후 16분간 문건 협의하는 모습. 저는 뒷주머니에 집에 오니까 뒷주머니 있어하고 저는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란을 반대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전 낙타입니다. 예. 저는 제발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연병하던 한덕수 문건을 꺼내놓고 협의하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공개했어요. 이상민 한덕수 바라보며 웃는 모습도 찍혔고요. 국무위원들이 문건들을 돌려보면서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까지 듣는 장면도 나오고요. 오히려 한덕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자신 있게 한덕수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을 했죠. 이게 한겨레에 지금 오늘 그 보도에 나왔는데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일부 그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얘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여기 다 모여 있고 나나 보고 장면인데 이때 피고인은 이 모습을 바로 그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얘가 이상민, 한덕수 둘이 문건 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걸린 거예요. 딱 보이잖아. 이상민, 한덕수 둘이 대화 나누는 거 문건 보면서 집에 갔더니 안주머니에 있었던 개소리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특검이 다 확보를 했다. 하여튼 한덕수 저거 진짜 아휴 저런 인간 구속 다른 사람 문건까지 찍혀 있고 얘네들은 아마 계엄의 밤 저 영상이 그대로 찍혀 있다는 거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있냐면요. 한겨레 가보시면요. 한겨레 신문 가보시면 오늘자 기사에 제목이 찍혀 있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계엄 직후 16분간 문건 합의하는 거 한겨레 신문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트럼프, 시진핑 에이펙 앞두고 지금 막 싸우고 있죠. 지금 시진핑은 히토류 규제하겠다. 트럼프는 100% 관세 때리겠다. 지금 그리고 안 만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란프가 에이펙 참석은 하겠다. 제가 이거는 삿바싸움이다. 얘네 회담한다.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트럼프는 이미 트럼프의 스타일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서요. 이거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 도란프가 시진핑 계속 욕하다가 갑자기 오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뭐 위대한 막 칭찬하잖아. 얘네들 아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오래 못 버텨요. 중국도 미국의 그 대두유 있잖아, 콩. 이거를 중국 아니면 소비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으면 지금 트럼프의 적극 지지층인 백인 농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왜 히토류가 무기인 줄 아세요? 히토류가 왜 무기일까? 모든 반도체나 이런데 히토류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다. 북한에도 있다. 이거 잘못된 정보예요. 히토류가 중국의 70% 정도 매장이 돼 있어요. 북한에도 많고. 근데 그러면 나머지 30%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히토류가 100%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북한에도 있어요. 근데 왜 나머지 3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사실 북한 쪽에 히토류가 거의 전 세계에서 100%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맞아요. 히토류를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환경 파괴가 있대요. 아니 채굴이란 그게 아니라 엄청난 환경 파괴가 있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 환경 파괴를 하면서 히토리를 개발을 못 한대요. 개발을 못 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히토리 개발하라 그러면 뭐 환경이고 지랄이고 국가 주도로 개발을 해갖고 히토리를 캐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기 아차산에 히토리가 엄청나게 묻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막 엄청난 그 공해가 나오고 분진물 나오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환경 파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있어도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래서 뭐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R200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묻혀 있어도 개발 자체를 못하는데, 중국이 70% 정도 매장돼 있고 중국은 국가 산업으로 얼마든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북한도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엉뚱한 또 얘기 하나, 이재명 대통령 얘기 맨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니까 하고, 왜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여러분들 끝내주는 나라인지 아세요? 응?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순간, 북한은 여러분들 북한 전 지역이 개발 지역이에요. 아니, 외국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전 지역이 개발 지역이라고. 아니, 얘기 들어봐. 잘 보세요. 북한의 전 지역을 우리나라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개인 소유가 없잖아. 아니, 잘 들어봐. 우리나라는 어디 하나 개발하려고 그래도 한 평 알밖에 하면 그 땅을 개발 못하잖아. 북한은 모든 국토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나라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무슨 소각장 짓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다들 개인 사유지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뭘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못하잖아. 활용을 못하는데, 북한은 전 국토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딱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복잡하지 않게, 도로도 아마 통일되면 북한이 진짜 도로도 넓고 뭐 혐오 시설은 저 외곽으로 빼고 왜 그러면 전부 국가 소유니까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처음에 계획만 잘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해갖고 국토를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개발할 수 있죠. 그쵸? 국가 거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어디 하나 뭐 개발하려면 땅 소유자들 찾아가 갖고 보상금 지급하고 그게 몇 년 걸리고 그러잖아. 그냥 북한은 그냥 저기에다가 리조트, 골프장, 뭐 관광지 뭐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기술이 들어가고. 그럼 엄청난 그 철도를 쫙 이쪽으로 깔고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죠? 두만강 프로지오. 두만강 프로지오가 강변에 딱 보이고, 안 그래요? 힐스테이트 뭐야 그 어디야? 그 북한의 힐스테이트 개성,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뭐 LG 자이 뭐 평양 자이 평양 자이 아파트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지? 평양 자이 뭐 땅값 제일 비싸고, 평양 자이가 아마 내가 볼 땐 제일 비쌀 것 같아. 남한이랑도 가깝고, 레미안, 뭐 함경도 뭐 그다음에 그럼 되게, 그래서 저는 전 통일주의자거든요. 대한민국의 통일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무서운 잠재적 엄청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광물, 그리고 어떤 대륙으로 이어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대한민국 주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통일을 바라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11일 만에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셨죠. 아마 집권 이후에 최장 기간 국무회의 소집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금 국무위원들은 쉬지도 못했어요. 특히 외교부, 산자부 뭐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래갖고 이 사람들 지금 보면 애처롭게 일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대한민국 장관들 이게 참 좋은 자리,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잘해야 본전이고 진짜 쉬지도 못하고 지금 일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1일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셨어요. 거기에 K컬처, 국경, 국력 핵심, 정책 혁신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먹고 살기 위해 없던 길도 만드는 게 정치다. 이재명 대통령 참 전략이 좋습니다. 그냥 대통령은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 대통령은 민생 경제. 그렇죠? 민생 경제. 대통령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정치다. 계속 떠들으셔야 돼요. 응?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힘당이나 이 기득권 세력들이나 이 코인충들이나 이 갈라치기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갈라치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 전면에 등장시키고 싶어해요. 제 말 이해하시죠? 정청래를 날려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싸움에 끼어들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민주당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거니까 얘네들이 민주당도 상대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권에서 싸움을 하게 냅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없던 길도 개척해서 가겠다. 이게 바로 정치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요. 아니 누가 봐도 제 친구 중에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평생 2번 찍는 애가 있어요. 물론 그 친구도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고 부모님부터 되게 잘 사는 친구예요. 전통적으로 이찍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근데 정치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은 친구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이제는 손들었대. 윤 어게인 극우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정내미. 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좀 다른 것 같아. 왜? 내가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 왜? 그랬더니 좀 실용주의 같아. 이 사람은 정치에 싸움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민주당 이쪽이랑은 좀 멀게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초짜예요. 좀 멀게 그냥 실용주의고 막 경제에 관심도 많고 주식에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정치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냥 민주당은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국힘당을 싫어하듯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싫어하면서 그냥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생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재명은 굉장히 실용주의 같다라는 거야. 아니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은 몇 명 있어요. 제가 선거 때만 되면 거기 1번 찍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골프장 데리고 가고 그린피 내주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1번 찍으면 그린피 내줄게 그런 놈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제도 강조했지만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의원님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개혁에 주춤하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대통령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기득권 대 이재명으로 번지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민주당을 집중 공격하잖아요. 정청래를 집중 공격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 지금 몸빵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개혁해라, 검찰개혁해라, 사법개혁해라 막 나서는 순간 대통령이 정치 보복한다, 야당 보복한다 이렇게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대통령과 1대1로 싸워야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데 지금 대통령은 오로지 민생, 경제, 외교,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골수 이찍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실용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찍인 친구가 아주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야,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를 나오면 왜 안 돼? 이런 것 갖고 시비 거니까 국힘당은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런데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고 그런 거지. 왜 그런 걸 비난하니? 야, 그 얘기를 하길래 네가 드디어 사람이 돼가는구나 이 새끼야. 내가 그랬죠. 이번에 여러분들 전부 냉장고 부탁해 나왔다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한 거 영향 1도 없어요. 영향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가 드디어 인간이 돼가는구나. 이제 네가 사람이 돼가는구나. 진짜 골수 이직들도 국힘당은 다 돌아섰더라고. 어쨌든 국감 오늘 시작됐죠. 이제 내일부터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받지 못했던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상임위들이 엄청난 자료를 정부 부처에서 받을 거예요. 내일부터 아마 몰랐던 사실들이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서 마구마구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께서 모든 부처 기관들 국회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하라. 그 자료 제출하면 다 지난 자료고 대부분이 윤석열 때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엄중 조치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국감으로 민주당이 엄청난 것들 쏟아낼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재밌는 국감 보시고 결국은 윤석열 내란 척결 국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세요.